안녕하세요. 포스포인트의 조성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그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는 게 기존 보안을 처음 시작했던 업체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솔루션이었죠. 언제로 돌아가서 낯서냐면 2010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특정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은 굉장히 낯선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 되었고요. 실제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회사에서도 이미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게 DLP로 대표되는 것이든 암호화이든 여러 가지의 유형을 띠더라도 기존의 위협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위협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딱 10년 전에 어떤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정보 유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알아보고요.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지? 훨씬 더 편리하고 자동화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향후 10년간 지나왔던 현재를 바라봤을 때 그럼 과연 미래에는 어떻게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 변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부분은 포스포인트가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과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포스포인트가 생각하는 이런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의 다음 넥스트 스텝, 저희가 내일이라고 표현했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공감해 주시면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포스포인트 역시 앞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돼요. 포스포인트의 전신은 1994년도에 북미에 있는 웹센스라는 회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그 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DLP로 대표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포스포인트 웹센스를 기반으로 한 저희가 2016년에 방산 업체죠. 레이시온에서 5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웹센스를 인수를 했고요. 스톤소프트, 사이드와인더라는 3개 회사를 합쳐서 포스포인트라는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괄목할 만한 건 웹센스가 2013년에 페이스북에 URL 링크 있죠. 굉장히 악의적인 URL 링크들을 많이 심어서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웹센스, 그 당시에 이제 웹센스라는 회사가 URL 필터링으로서의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그 이상 넘어서 더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700명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150국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어떻게 좀 구분을 한번 지어봤어요. 맨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 군이 있는데 이 솔루션 군들을 묶어봤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 영역은 기존부터 잘하고 있던 네트워크에 대한 디파인된 파라미터, 경계를 위한 부분들. 최근에는 SDN으로도 많이 넘어갔죠. 왜냐하면 캐스비 같은 영역의 확장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계성에 있는 솔루션에 더 확장된 부분들을 어떻게 위협을 보호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위협에 대한 차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정보 유출 방지에 오늘은 포커싱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보 유출 방지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문서 혹은 메일 혹은 USB에 연동을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안에 과연 오늘 PIS 페어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 유출 방지라는 건 기업의 자산, 주요 자산이라는 부분이죠. 뭐 자동차 회사에서는 설계도가 될 것이고요. 여러 화학 공장에서는 여러 어떤 배합물의 그런 문서들의 어떤 숫자들 또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거고요. 포스포인트는 특이하게 사용자, 인사이더 스레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내부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단순히 주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용자가 검색을 한다던가 혹은 메일을 읽는다던가 그러니까 주요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 외에 사용자가 행위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로깅을 하고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실제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10년 전의 특정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당연히 솔루션도 구매를 하셨고요. 임직원 교육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오늘날의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가시성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시성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포인트가 제시하는 그 다음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될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의 어제입니다. 말씀드린 솔루션들이 다 있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솔루션들이 과거에 있었던 위협에 굉장히 국한된 솔루션들입니다. 아마 2010년 초반에는 안티바이러스나 방화벽이나 IPS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DLP, UEBA 같은 여러 솔루션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예전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2010년 초반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는 시점에 고객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고객분들께서 어떻게 내부 정보 유출 방지라든가 개인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당시에 이제 A모사에서 담당을 하셨던 담당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부서의 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담당자들이 내부의 팀, 부서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실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합니다. 하나 더 활동을 하는 게 컨설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규모의 사용자들 혹은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도출이 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임직원 교육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허니먼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각 기업들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느냐에 대한 도표를 만든 자료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물론 효과적이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직원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죠. 또 교육을 받았던 그 사용자들이 퇴사할 때까지 그 받았던 교육을 아주 잘 유지를 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죠. 솔루션 그리고 내부의 프로세스를 정립을 합니다. 불과 10년 전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활동의 결과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그 보유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의 보유량이 낮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그 해당 고객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받았었어요. 그리고 더 긴 고객들은 반기,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량을 계속 줄여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주기가 있죠. 반기, 분기, 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다시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상시적인 보안을 체계를 갖기 위한 그런 가시성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가시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암호화 솔루션을 우리는 잘 샀는데 우리는 임직원 내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래프가 계속 새롭게 컨설팅을 받고 내부 조사를 할 때마다 다시 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상시적인 보안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분들이 DLP라는 솔루션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이고 실시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아마
제 예상에는 다 이렇게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보를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산, 또 PISP에서 맞게 개인 정보라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정보라는 거죠.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참석해주신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식으로도 굉장히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주민번호, 특정 자릿수와 맨 뒤에 체크선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회사의 정보,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IT 담당자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제 IT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처럼 고객이 딱 픽스되지 않는 한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주요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문서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통하는 부분들, 웹하드에 올라가는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산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개인정보는 회사 자산에 비해서 정의를 하고 정책을 내리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주요 키워드 혹은 정규식으로 해당 엔진을 통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특정 주민번호 자릿수, 카드 번호 자릿수, 또 각 회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보들은 어느 순간 비교가 필요하게 돼요. 가장 큰 비교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연말정산 기간이 될 수 있죠. 연말정산 기간이 돼서 각각의 우리 임직원, 다시 얘기하면 저조차도 회사에서 저는 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 포맷에 맞게 제3, 서드파티 업체나 아니면 바로 국세청 쪽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는 반드시 전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IT 관리자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개인정보가 우리는 가족이 6명이니까 6개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될까?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정규식만으로 주민번호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삭제를 요청한 고객.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A사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내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세요. 하면 그 사용자의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들을 다 찾아서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정규식만으로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DB 인덱싱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객 정보라든가 직원 정보라든가 삭제를 요청한 고객의 정보를 별도의 DB에서 수집한 후에 인덱싱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단순 정규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삭제를 요청한 정보만, 고객의 정보만 찾아서 전체 회사 내의 시스템 혹은 기관 내 전체 시스템에서 찾아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정의하기 쉽고 정책으로 내리기 쉽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약간 어긋나겠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문서 인덱싱은 어떤가요? 문서 인덱싱은 보시는 것처럼 DB상에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정보들입니다. 즉 내부 사용하시는 기한 문서라든가 아니면 기획서들, 재무 관련된 문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실제 키워드로는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IT 담당자분들이 이런 모든 회사 내의 기밀 정보, 주요 정보, 개인 정보를 정의하시기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서들을 한 서버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인덱싱하죠. 인덱싱된 문서를 일부 잘라서
외부로 보낼 때 그 문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있는 문서입니다. 네 번째 머신러닝. 그 외에 인덱싱은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서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게 실제 시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문서도 기존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서와 유사하다면 그 유사함을 가지고 문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OCR이죠. 이미지 관련된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사용자들도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 잘 걸리지 않네, 잘 탐지가 되지 않고 IT 관리 부서에서의 어떤 앨럿을 주지 않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옵티컬 캐릭터 리더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 안에 문서도 읽어야 됩니다. 물론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할 수 있죠. 스테가노그래피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그림 안에 필기를 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 더 정보를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스테가노그래피 근접하게 이미지 안에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기밀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현재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자, 이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특정 문서 혹은 특정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유출 행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커버리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과연 그냥 단순 USB로 혹은 회사 메일로 혹은 암호화되지 않은 HTTP 웹사이트로 파일을 보내고 메일을 전송하고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출행위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건 비단 엔드포인트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엔드포인트에 있는 HTTPS 그리고 MTP, eSATA 같은 여러 가지 매체는 물론이고요. 여러 다양한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아졌죠. MTP 같은 프로토콜들, HTTPS, FTP 같은 여러 프로토콜을 엔드포인트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커버리지를 해도 됩니다. 최근에 고객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캐스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이 너무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캐스비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캐스비를 구매하는, 즉 클라우드 앱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 고객 중에는 오피스 365, 그리고 G Suite, GitHub, 슬랙 같은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게임사에서는 GitHub나 슬랙을 협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요. 5365나 G Suite 같은 솔루션들은 이미 오피스 업무 전체 전반을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왜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셨나요? 포스트포인트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이 포스트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클라우드로 가시나요? 라는 걸 먼저 여쭤봐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한결같으십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IT 관리자의 부담이 훨씬 덜어진다는 거죠. 5365나 G Suite의 메일 서버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일 사이즈, 용량의 제한, 그리고 메일 서버의 다운타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IT 관리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되죠. 엔드 유저들은 또 어떻죠? 엔드 유저들도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라든가 편리함들, 본인의 메일 용량에 대해서 너무 차고 있네, 삭제해야지. 이런 메일함에 대한 관리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로의 확장은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셨다는 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메일뿐만이 아니라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처럼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웹 드라이브 공간을 우리 업무의 영역 안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각 솔루션 업체들은 그 업무 영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외부로의 공유, 링크는 다 쉐어 공유를 차단해 버려라. 혹은 인가된 사용자한테만 그 링크를 보내줄 수 있대 그 사용자에게 OTP 언덕을 함께 해라. 같은
다단계 보안 정책을 쓰죠. 그래서 그 링크나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까지도 이미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DLP 솔루션을 방금 말씀드린 깊이와 넓이가 있었죠. 아주 깊이 있는 문서의 내용들, 단순 정규식이 아니라 주민번호, 카드번호, 개인정보를 봄에 있어서 단순 정규식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가 고객의 것인지, 임직원의 것인지, 삭제를 요청한 고객의 것인지를 선별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이었고요. 문서에 대한 인덱싱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안에 있는 문서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시간적인 차단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시 보안 체계를 수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유량.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량은 특정 수준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으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아, 우리 회사에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혹은 자산의 주요 정보의 보유량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눈으로 보고 가시화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시적인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 지금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을 하고 있죠. 그게 클라우드라 할지라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남은 미션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들이 과연 유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회사 내 중요한 개인정보라든가 주요 자산을 의도적인 유출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실제 정확한 데이터를 내진 않았지만 대규모 기업에서 제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 그 확률을 4%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96%의 임직원들은 굉장히 선량하고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의욕이 있는 임직원들인데 그 임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역효과입니다. 생산성 저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관리자의 부담은 어떤가요? 관리자들에게 많은 알럿들, 차단됐을 때 예외 요청을 하는 사용자들, 승인 결제를 요청하는 사용자들, 너무너무 많은 관리자의 버든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의도적인 내부자를 정상적인 임직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션, 오늘날에 있는 이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포스포인트가 잡은 방향은 이렇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고 부제를 넣었는데 이 부제는 정보유출 방지에서 포스포인트가 가고자 하는 내일의 방향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포스포인트는 이러한 방향이 고객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DLP 솔루션은 주요 정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용자를 허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흑과의 백의 논리로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직원, 업무를 하기 위한 임직원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임직원들 또한 굉장히 업무에 방해를 받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용자의 행위는 이렇게 문서 안에 주요 정보가 있는지 혹은 유출 행위를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에 따른 부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 검은색과 하얀색이 아닌 거죠. 특정 리스크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DLP가 접근했던 특정 정책, A라는 문서 안에 개인정보가 10건 있어, 회사 내에 주요 정보가 있어 라는 특정 문서에 있는 정책 안에 모든 사용자 정책을 함께 걸기보다는 리스크 레벨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주 성실히 수행하는 선량한 사용자, 조금 의심스러운 사용자, 리스크 레벨이 굉장히 높은 유출 의도가 아주 다분한 사용자를 나눠서 이 차등화된 정책을 사용자들에게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보시면 첫 번째로 포스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기존에 차단됐던 정책들, 탐지됐던 정책들을 모조리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확장된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직을 결심한 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잡서치 사이트에서 내 연봉을 검색해 본다던가, 혹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검색해 본다던가, 혹은 외주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존 이력서 항목들을 검색해 보는 행위들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 즉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보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 사용자가 어떤 메일을 보고 어떤 검색어를 썼는지 행위까지 확장을 해서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를 분석 엔진에 집어넣습니다. 이 분석 엔진은 스랩 프로텍션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랩 프로텍션 쪽에는 이제 위협 방지를 위해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그 안에 휴리스틱을 넣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그와 아주 유사하게 이 분석 엔진 안에서는 모아진 소스들, DLP를 통해서 프린터를 출력하거나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분석한 후에 다시 DLP에 내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분석된 이 리스크, 행위 리스크에 따라서 DLP가 능동적으로 어떤 사용자는 차단을 할 것이고 어떤 사용자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석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석 엔진 안에는 어떤 사용자, 어떤 인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분석 엔진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인원이 심리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사보타지 같은 회사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용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 분석가들이 그 심리를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잘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들이 나오겠죠.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이직을 결심했던 사용자들은 퇴직금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를 검색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잡을 위해서 새로운 잡 페이지에 대한 서치를 시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가 이 모든 행위 기반 분석 엔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모두 차단이었던 정책이 각 사용자별로 위험한 사용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던 정상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차등적인 문서에 대한 핸들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USB로 카피를 할 수가 있고요. 협력사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레벨이 높아진 사용자들은 그런 모든 행위들이 차단이 되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특정 개인정보를 프린트하려고 했는데 이 사용자를 과연 의도적인 유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용자가 이제는 조금 더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USB로 그 정보를 넘기려고 하고요. 구글 드라이브로 넘기려고 하고요. 여러 액션들을 통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DLP 담당자들은 어떻게 이 행위를 판단할 수 있죠? 로그들을 모아봅니다. 시점들을 알아보죠. 이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든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이트예요. 근데 도메인에 캐리어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관리자분들이 한두 건이 아닌 이 모든 로그들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포스포인트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 리스크 레벨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동일한 솔루션으로 유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레벨이 점점 올라가죠. 물론 이 단순한 DLP 유출 행위에 더해져서 말씀드린
웹에서의 검색, 렌더링하는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메일을 읽는 것, 리드하는 것도 이런 모든 행위 분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생각했던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에서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 유출을 의도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출 행위를 통해서 보시면 직원의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다 차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상위의 리스크로 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데이터도 USB나 웹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적인 정책을 매길 수 있다면 오늘 참석해 주신 담당자분들, IT 관리자분들이 정말 수월하고 편하게 정책을 수립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옵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단순 DLP를 넘어서서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부분이 포스포인트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바이지만 이런 DLP 이상의 것을 위해서 통해서 관리자분들은 리스크를 책정하고 정책을 새롭게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편해지시죠. 아침에 출근하셔서 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미 차단되고 정책이 풀리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조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용자 리스크 레벨에 따른 UI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이 리스크 레벨을 나누는 건 기존에 관리자들이 정의해 놓은 특정 정책들 외에 말씀드린 행위 기반 분석 엔진이죠. 심리학자, 행위 기반 분석가, 그리고 알고리즘 분석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의해서 이 모든 리스크 레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레벨이 올라간 사용자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위들이 차단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경고를 넘어서 적용까지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업무 환경을 딱 3이라고 지정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참여해 주신 관리자분들이 본인의 회사의 정책에 맞게끔 수립을 가능한 것이고 또 완전 차단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차단이 당연히 어려운 고객사도 있으시죠. 차단이 어려운 고객사에서는 기존처럼 모니터링을 하되 리스크 레벨이 올라간 사용자를 조금 더 포커싱해서 보신다면 그 많은 로그상에서 헤매지 않으시고요. 단숨에 회사 전체적인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레벨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 그리고 문서에 대한 정책이 현재 가지고 계신 DLP를 조금 더 유연하고 편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부분들 긴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부분들을 이점을 제가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거죠. 그 생산성의 향상이 비단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산성 향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지능적인 DLP하고 능동적인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지 함께 충분히 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DLP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아주 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특정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포인트가 생각하는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텍션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였고 아마 타사에서 생각하는 방향성도 다르지 않다 혹은 다른 방향이더라도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